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강의네요, 벌써.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하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인데 이게 형식하고 실질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목만 봐도. 이게 근데 헷갈리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다가 옆에다가 가로 쳐놓고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고 써놓으시고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뒤에 나오겠죠? 뒤에 나오겠죠? 267페이지네요. 거기에다가는 가로 쳐놓고 위인고시의 문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에는 제재적 처분 기준의 문제, 뒤에는 위인고시의 문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대표적인 예들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게 딱 헷갈리게 좋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험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옆에다가 적어 놓고서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다 가로쳐 놓고서 제재적 처분 기준의 문제라고 써놓고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다 가로쳐 놓고 위인고시의 문제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짐작하셨겠지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나 이게 실질 내용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예컨대 말입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거, 자, 음주운전 0.03%예요. 그리고 0.05%예요. 0.07%예요. 그냥 0.1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약속하기로 0.03%면 면허정지 30일 하자. 0.05%면은 면허정지 70일 하자. 0.07%면 면허정지 100일 하자. 0.10% 이상이면 면허 취소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약속을 했는데 요거를 어디다 규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지난번에 했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행정 내부적인 기준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행정절차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처분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공표할 의무가 생기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것까지 나가지 말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행정 내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게 맞아요?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이에요? 행정규칙 형식이죠. 행정규칙 형식 중에서 뭐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는 어디에 써져 있냐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적혀 있어요. 근데 도로교통법에 뭐 예컨대 뭐 100조라고 치자고요. 도로교통법 100조에 음주운전을 주치운전을 하면은 그죠? 면허 정지나 면허 정지 6개월 이하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더 자세한 행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어요. 법이 그래 돼 있다고요? 근데 법에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만들겠죠? 시행규칙 부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형식은 이건 뭐예요? 형식은 법규명령이잖아요. 근데 실질은 훈령이나 예규에 들어갈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형식의 과잉이죠. 그죠? 과잉이죠, 과잉.
그러니까 훈령 얘기로 정하면은 충분할 것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법규명령으로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형식에 따라서 법규명령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거냐, 실질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봐야 되느냐. 왜 문제가 될까요? 항상 질문을 해서 답이 잘 안 나오면 근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규성이죠. 법규성은 국민한테 효력이 있느냐, 재판규범이냐죠. 만약에 이거를 형식에 따라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면은 법원도 담당 재판부도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행정규칙이라, 내용에 따라서 행정규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은 이거는 행정부 내부 규칙이니까 내가 꼭 여기에 따라서 재판할 일은 없다. 법에 물론 존중은 하겠지만 법에 있는 취지에 따라서 나름의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 하에서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규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학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 수도 있죠. 형식설하고 실질설이 있겠죠? 형식설은 법규명령 형식이니까 법규명령대로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 뭐 법규명령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입법자가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라고 해서 법규명령으로 제정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논거가 되는 거고요. 실질설은 자,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법원도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현실하고 맞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거기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그런 불합리가 있다. 그리고 입법의 과잉이니까 이건 실질에 따라서 성질을 정해야 된다라는 게 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판례는 어떠냐? 판례가 독특해요. 판례가 매우 독특합니다. 판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법규명령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즉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면 법규명령이고요. 부령이나 총의령과 같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행정규칙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령하고 행정규칙의 다른 점이, 시행규칙하고 시행령하고, 즉 대통령령하고 부령하고 이 다른 점이 법제처 심사까지 똑같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차이 정도잖아요. 본질은 법규명령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양자의 효력상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져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논리적인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형식으로 돼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보고요. 부령 형식으로 돼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뭘 문제 잘 모르시냐면은, 자, 원칙적으로 부령은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논하는 거는 제재적 처분 기준에 한정돼서 논하는 거죠. 제재적 처분 기준, 즉 내부적으로는 행정규칙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형식이 법규명령 일경우에 한정돼서 하는 논의이지 모든 부령은 법규명령이죠. 이런 경우만 빼고 원칙과 예가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하실 때 예외를 교과서에서 많이 설명하니까 예외가 원칙인 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외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과서에 자세하게 써져 있을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자세하게 써져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령은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인데 이렇게 제재적 처분 기준과 같은 행정 내부적인 처리 준칙인 것 같은데 불령으로 형식을 잡았을 때 이거를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의 문제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불령은 법규명령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62페이지입니다. 자, 대통령령은 이제 법규명령으로 대법원에서 본단 말이죠. 근데 법규명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밑에 있는 예인데요. 구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예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인데 자, 미성년자 한 명에게 술을 팔면은 고용을 하면 과징금 800만 원. 그러니까 두 명이면 1,600만 원이겠죠. 이렇게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놨어요.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행정부나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행정부는 그냥 뭐 과징금 부과처분하기가 쉽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미성년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거의 성년에 근접해 있다라든지 또 외모가 거의 성년하고 같다라든지 성년자하고 이렇게 되면 좀 감경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또 정의에도 부합하잖아요. 근데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대통령령이에요. 이러면 법원도 구속하니까 법원이 이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위헌이라고 하면 되죠. 해당 법규명령이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위헌으로 날려놓으면 그 다음에 법원이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입법 기술적인 기교적으로 판결을 했냐면은 그 정액은 미성년자 한 명 고용할 때 8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최고 한도액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결론으로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0원부터 8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기교적인 해석을 했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당성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해석으로 보완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놓은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같은 것들이 다들 개정이 돼서 이제 강경할 수 있는 여지들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례가 왜 불령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봤을까? 의문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잖아요. 이건 뭐 특별히 정설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추론하기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하기에는 처음에는 예규나 훈령으로 정했어요. 뭐 예컨대 0.03%면 30일이다 이렇게 예규나 훈령으로 정했었는데 이게 너무 그 당시 처음 만들 때 기준이 좀 조악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소송으로 비화되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거는 훈령이나 예규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 훈령이나 예규를 존중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거를 좀 형식을 갖춰서 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경로가 그래요. 불령으로 만들었는데 위임 명령이 근거를 가지려면 위임이잖아요. 불령으로만 만들어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 근데 법률은 개정하지 않고 불령으로만 만든 거죠. 그러고서 법규명령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는 위임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고 또 이제
법원이 그 부령을 처분 기준을 존중하지 않으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법률도 개정하고 부령으로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법률에 위임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 타당성 없는 기준을 다 존중해 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물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대법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서 행정규칙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다시 이게 형식이 격상이 되니까 법원도 거기에서는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다. 부령의 경우에는 그냥 행정규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 기준과 달리 처분한 경우의 사법상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는 거죠. 265페이지입니다. 자,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 어떤 경우죠? 훈령이나 예규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로라면은 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에서 그 행정규칙에 어긋나서 처분 기준에 어긋나서 뭐 예컨대 0.03% 술에 취한 상태인데 만약에 100일간의 면허 정지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죠? 일단 처분 기준 자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을 해보겠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원칙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행정의 자기구속이죠. 그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행정규칙이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독자적인 견해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죠. 즉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구속하지는 않지만 존중하는 거죠.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존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처분 기준이 법률 그 자체에 그대로 적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때는 법원에서는 법규성을 인정해야 되니까 법원도 구속당하죠. 그러나 그 처분 기준이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거나 너무나 책임의 원칙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화시키고, 그죠? 무효화시키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 되지만 위헌 위법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얘기인데 제재적 기간 경과 후 제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위 행정쟁송법하고 교차되는 문제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행정쟁송법이나 행정구제법 시간에 그 소외 이익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행정청에서요.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영업정지 처분을 해서 2월 28일 날 만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뭐 한 1월 15일 날 정도 소제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소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2월 28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는 소이익이 없죠. 만약에요. 10월 1일 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판결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거꾸로 흘러가죠.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다시 이럴 일이 돼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2월 28일이 지나가면 소액이 없어서 각하됐죠. 그럼 교수님 도대체 행정소송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소송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제도라는 걸 두었습니다. 집행정지제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소송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요 2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게요. 2개월이라고 정해놓은 게 뭐 처분 기준일 거 아니에요. 이 처분 기준에 따르면은 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은 영업정지 2개월이다 해놓고, 두 번째 영업 정지 기간 중에 또 술 팔면 영업 취소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이에 지멋대로 영업을 해가지고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안 되는데 또 술을 팔았습니다. 자, 이제 영업 취소될 운명에 있는 거죠. 그쵸? 영업 취소될 운명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앞에 처분 자체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앞에 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영업 집행정지는 신청 안 해놔가지고 2월 28일이 지나갔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지나갔으니까 이 소송 자체는 각하될 운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낭패죠. 앞으로 다가올 소송이 또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영업 취소 처분의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게 법률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규적인 효력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 취소되는 거는 100%죠. 법원도 구속력 있잖아요.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2월 28일 지나도 이 취소 처분, 다가올 취소 처분, 거의 100%로 다가올 취소 처분의 전제가 되는 거니까 이 소송은 여전히 소액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났어도.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불형으로 정해져 있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불형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풀형이나 예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국민적 효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법원도 구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진짜로 영업 취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진짜로 영업 취소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로 취소가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소송해라. 이 전제부터 따져서 소송해라. 지금은 당장은 각하하겠다. 원칙대로.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만약에 이 불형이로요. 뭐 훈령 얘기까지 가면은 뭐 더 복잡해지지만 이 불형은 형식서를 취하면은 법규 명령이죠. 대법원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있죠. 뭐 근데 이거는 이거 전원합의체로 나왔거든요. 판결에 이 별개 의견이었고요. 다수 의견은 뭐였냐면 제가 행정규칙도 일면적 구속력은 있다고 그랬죠. 해당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설령 훈령으로 돼 있거나 예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업 취소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야죠. 안 하면은 자기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소액이 있다.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 기간이 도과됐어도 소송 계속 중이에요. 기간이 도과됐어도 그것이 수행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거나 가중 요건이 될 때에는 여전히 소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반대로 지금은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었는데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입니다. 원래는 법규적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서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을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보장법 같은 경우 잘 보시면 낱낱이 다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놓냐면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놓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일단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세부적인 상황을, 입법사항이긴 하지만 법규적 사항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해놓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들면 또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기준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정해놓고 고시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으로 위임받아서 규율하는 게 아니고요. 고시로 위임받아서 규율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 고시는, 그죠? 고시는 뭐예요? 그야말로 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개별까지 빼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에서 본 것처럼 행정행위로 규정하고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내용이 일반 추상적인데 법규성이 없으면 그냥 행정규칙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법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률의 위임까지 받았단 말이죠. 법률의 위임을 받고 법규적인 내용을 규율해놨는데 형식이 대통령령 부령이 아니고 고시잖아요. 고시는 헌법에서 예정한 법규명령의 목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론이 되는 겁니다. 고시 형식의 법규적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위임고시의 문제예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원 규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설명을 뒤로 밀어놓는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있는 겁니다. 자, 학설은 마찬가지죠. 그 형식에 따라서 행정규칙설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 법규명령설이 있고 이거는 법규성 여부에 따라서 재판부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은 규범규체와 행정규칙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죠? 내용은 법규적인 내용인데 형식은 고시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고지고대로 그 밑에 있는 위헌무효설처럼 위헌이다 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독일 상황을 봤더니 주 73번에 있어요. 독일의 뷰일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라고 행정법 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그 방사선 노출에 관한 산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노출이 돼야지 방사능 노출이 된 것으로 보고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연방 내무장관의 지침 형식으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행정재판소에서 이거를 법규명령 형식이 아닌데 법규명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구속력 없다라고 차기도 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재판할 거냐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규범규체화적 행정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거는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이니까 규범적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서 이거는 규범규체화 행정규칙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지고대로 형식에 안 맞으니까 위헌이다. 위헌이니까 무효인 거죠.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죠. 자,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됐죠. 두 가지 관점.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헌법의 법규명령 형식을 6가지로 예시를 열거를 해놨는데 이 해당 사회보장법에서 또는 뭐 해당 법률에서 행정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위헌이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제 헌법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합헌이라고 하면 그 고시는 과연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법규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면 행정법적 이슈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요.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법규명령의 형식은 유형은 예시적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시적이다. 법률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듯이 법규의 형식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법규명령 아닌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아닌 고시 같은 데 위임하는 게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규율의 밀도하고 규율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입법자가 상세하게 법률 규정을 적어놓거나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영역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뭐 좀 법규명령 형식이 아니더라도 고시 같은 데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자, 불형을 제정하려면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고시로 하면은 그때그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시로 규정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거든요. 법제처 심사 거치지 않고 그냥 또는 거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단축되고 빨리빨리 현실의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로 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이죠. 헌법재판소 견해대로라면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제한적 긍정설에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일부는 규율 밀도하고 규율명령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는 고시로 위임하는 게 합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합헌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행정규칙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법규명령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행정법의 영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이죠.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는 위임한 상위 법률과 결합해서요. 상위 법률과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판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위 규범과 결합해서 법규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만 나갔는데 점점 어떤 판례를 보면은 그냥 법규 명령이다. 뭐 법규 명령적 기능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했던 판결이 가장 현실에 명실상부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위임명령
위임 명령과 같이 위임고시라는 게 이제 합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한적 긍정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과한 위임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 그러면은 위임명령에서 위임명령의 통제 부분에서 우리가 따졌던 게 뭡니까? 위임명령의 한계죠. 그럼 위임고시의 한계도 있겠죠. 위임명령의 한계 본질성 이론하고 뭐였습니까? 포괄이임금지 원칙이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고시로 위임할 때는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고시로 위임할 때는 (27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제가 한번 그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위임입법을 할 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위임함이 바람직하므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 본질성 이론하고 포괄이임금지 원칙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추가적으로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2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밖에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확약이에요. 확약. 자, 확약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배포해드린 수정사항이 있죠? 네, 수정사항을 보시면은 행정절차법이요. 최근에 올해 개정됐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행정절차법 안에 확약이 들어와 있어요. 확약이 행정절차법 40조 2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절차법 제40조 2 확약 제1항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즉 확약을 할 수 있다. 제2항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된다. 제3항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호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제2호 확약이 위법한 경우 제5항 행정청은 확약이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지금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행정절차법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확약이란 뭐냐? 확약은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에 대해서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허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다른 거 설명할 때 경원자 소송 설명할 때 비슷한 걸 했어요. 우선순위 결정 하면은 그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는 아직 허가가 난 건 아니잖아요. 면허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약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에게 어권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죠. C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에 어권을 줘야 되는데
자, A가 85점을 맞았고 B가 80점을 맞았고 C는 20점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순전히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판례를 좀 비튼 거예요. 판례 사안은. 그리고 40점이 만약에 과락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85점 맞은 사람한테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주고요.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는 안 줬겠죠. 근데 우선순위를 너 특별한 일 없으면은 좀 더 심사한 다음에 다른 요건 심사한 다음에 면허를 주겠다, 어권을 주겠다, 나는 정도잖아요. 아직은 면허를 실제로 줘야지 면허 처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 준 거나 이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안 준 거는 A나 B한테 약속은 했지만 아직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행정청에만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요. 적어도 판례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확정적인 면허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확약이라고 하거나 확약 비슷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행정행위를 약속하면 확약이 되는 거고요. 모든 행정작용, 행정행위 말고도 행정작용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약속하면 확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약은 확언의 부분집합이죠. 확약은 확언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확약은 이렇기 때문에 판례는 처분성을 부인한다. 처분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항고소송에서 각하한다는 겁니다. 대상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이 C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이 C는 우선순위를 주지 않겠다는 결정은 어권 자체를 안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확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273페이지. 자, 개념 구분이에요. 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보 제공은 비구속적인 의사표명이니까 지금 확약은 비록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구속적인 행정청 스스로는 구속하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렇게 구별이 되고, 공법상 기한은 쌍방적 의사표시인데 확약은 그렇지 않고요. 행정조직 내부 행위도 아니죠. 왜냐면은 A는 외부 사람인데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비결정이나 부분허가, 그렇죠? 행정행위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적정통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정통보는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했잖아요. 확약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확약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74페이지로 가시면요. 확약의 근거죠. 자, 확약은 실적법적으로 확약을 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 법률이 없어도 확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자, 독일에서는 신뢰보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면 확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의 견해인데, 자, 행정절차법 40조 2를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권한에 확약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에 입각해서 입법이 된 거네요. 그죠? 자, 확약도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있는 요건을 특히 한번 살펴보면 2항에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 3항에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절차적인 요건하고 형식적인 요건, 서면주의와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약의 구속력이에요. 확약이 한번 발령이 되면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확약을 해놓고서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정법의 지도 원리 중에 어떤 원칙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신뢰부 원칙이죠. 신뢰부 원칙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요,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절차법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호.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확약이 처음부터 위법한 경우. 이런 경우는 확약의 구속력이 없다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거 말고 또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컨대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확약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면 확약의 효력은 없겠죠? 그 다음에 확약의 취소 철회 실효입니다. 이건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취소 철회 실효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확약을 했는데 해당 행정행위를 발령하지 않아요. 발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의무이행 심판사항이 되는 거죠. 의무이행 심판사항이 되는 거고, 근데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부했다. 그러면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만 확약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판례가요. 그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은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계획이라는 형식이에요. 자, 행정계획이란 상호 관련된 정합적 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화하는 행정의 행위 형식을 말한다. 보통 학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행정 목표입니다.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판례는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 행정계획도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행정계획도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 4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4.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는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형량하여야 한다가 액센트가 있어요. 그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행정계획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일단 종류를 살펴보면 행정계획에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구속력이 있으면은 구속적 계획 또는 뭐 명령적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구속력이 없으면 구속력 없는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구속력 없는 계획. 자, 이 구속력이요, 대국민적 구속력이 있다. 행정청 내부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구속력이다. 이렇게 되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행정청 외부까지 미치는 거고요. 내부에만 미친다. 행정청 내부에만 미친다고 하면 보통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자, 구속력이 없는 계획인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적 계획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보 제공적 계획도 있겠죠. 단순한 정보 제공적 계획을 우리 뭐 백서라고도 하거든요. 백서라는 이름으로 공표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속적 계획, 즉 명령적 계획 중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명령적 계획이 좀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관심거리겠죠? 명령적 행정계획. 행정계획인데 명령적 행정계획이다. 자, 구속력이 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서울이죠. 믿기진 않지만 서울입니다. 믿기진 않죠. 자, 이 서울인데요. 예컨대 이게 자연 녹지 보전 지역, 보존 지역, 보전 지역. 여기는 뭐 주거 지역. 있고 여기에는 뭐 주거 지역인데, 자, 여기가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인데 조금 한강변이니까 미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관 지구. 주거 지역이면서 미관 지구. 요 바깥에는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보다 훨씬 정밀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은요. 행정계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고등학교 때 혹시 지리, 뭐 인문지리 이런 거 배우셨나요? 사회과 부도라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세밀한 지도에다가 이렇게 막 색깔 칠해놓고서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분 좋죠? 네, 서울특별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을 그냥 무계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놔두면 경기도가 서울이 됐겠죠. 서울이 확장해가지고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난개발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서울이 20년 후의 모습을 대략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청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기본계획이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서울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는 거를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세밀한 도시계획을 짤 때에 담당 계획행정청을 구속하죠. 그렇죠? 거기에 얽매여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국민적 효력은 아직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명령적 계획 중에서 뭐 내부적 계획,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계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자, 요 동네를 주거 지역으로 만들면 여기에는 주로 주택단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염색 공장을 짓겠다고 서울특별시장한테 뭐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주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미관지구예요. 그래서 고도 제한도 있어요. 근데 고도 제한 넘어가는 거를 짓겠다고 하면 또 역시나 안 되겠죠. 자, 지금 얘기했어요. 지구, 지역. 자, 여기는 도시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그린벨트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나오겠죠.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분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항고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상 자격의 문제예요. 자, 행정계획의 접법 요건과 효력 요건.
자, 그러면은 행정계획도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세밀하게 짜가지고 막 해놨어요. 근데 어떠한 당사자가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 의무가 제한된다.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됐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행정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입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위법한 것 같아요? 위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재판부 입장에서 이거 재판하기 굉장히 어렵죠. 서울에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재판부가. 그리고 이 계획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 절차적 요건이죠. 절차는 잘 지켰는지. 행정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겠죠. 뭐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 따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이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익과 사익, 나하고 입주할 사람하고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사익과 사익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공익과 공익 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재량행위 때 봤던 그런 단순한 형량관계가 이익형량관계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잘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추려내진 그 이익들을 잘 형량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행정계획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행정계획의 효력을 보면은 효력 발생 요건은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된다. 보통 이제 고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다음 행정계획에서 인허가 의제는 일단 행정계획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가 같이 딸려서 들어오겠죠.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죠. 거기 있는 거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행정계획의 하자를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있어서 이 재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재량하고는 다소 다르죠. 그죠? 우리가 행정행위의 재량행위 때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법률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돼 있었죠.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근데 행정계획에 관한 입법을 보면은 뭐 서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발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목적만 규정돼 있어요. 조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요. 법률 조항이. 그렇게 돼 있고 따라서 행정계획은 그 재량은 보통의 재량보다 훨씬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겠죠. 훨씬 넓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법심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의 계획재량의 통제 원리가 바로 형량명령이라는 겁니다. 형량명령. 자, 아까 행정절차법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조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정절차법 40조 제4는 40조의 4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형량의 과정을 보면은 이 조사 확인 과정, 평가 과정, 조부님의 형량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형량의 하자는 예컨대 형량을 아예 안 했다라든지 형량 요소를 빼먹었다든지 하면은
형량의 해태, 형량을 아예 안 한 거는 형량의 해태라고 그러고요. 형량 요소를 일부 빼먹은 거를 형량의 흠결 또는 뭐 형량의 결함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 제의, 공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사이 여러 가지 이익들을 비례성에 맞게 최적화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형량, 뭐 잘못된 형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 재량행위에 있어서 이 재량권 일탈 남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은 이 계획재량의 하자를 그냥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도 했는데 2006년도 판례부터는 형량의 하자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계획재량을 다소 좀 달리 보는 그런 판례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것이 그냥 용어만 바꾼 건지 실제로도 그 계획재량을 다른 취급을 하는 건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일단은 계획재량에 걸맞는 형량의 하자 또는 형량명령이라는 용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행정계획과 권리보호입니다. 281페이지. 자, 행정쟁송, 행정계획이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처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 위법하게 침해해서 이 행정계획을 위법하다고 취소하게 되면은 더 큰 공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죠? 예컨대 1000만 명의 수범자를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이 취소가 되면 위법하다고 취소가 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행정소송법에는 또는 행정심판법에는 사정 재결 또는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이 위법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지만 더 큰 공익상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사정 재결, 사정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쟁송법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죠.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뭐 취소돼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기가 계획보장 청구권입니다. 자, 행정계획이 일단 공표가 되면 수범자들은 이 행정계획이 이걸 믿고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행정계획을 행정청에서 그죠? 변경을 하죠. 또는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을 폐지, 변경 등을 하지 말아달라. 계획을 유지해달라. 행정계획을 보장해달라. 그런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있을 수 있느냐. 통상적으로 그런 청구권은 있다고 하기 어렵죠. 행정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행정계획이 이 행정현실에 맞게 항상 계획은 수정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법도 개정되잖아요. 헌법도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계획 존속 청구권, 어떤 계획의 존속을 구하는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지켜달라. 뭐 이런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려면은 경과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보완 장치를 해달라라는 경과 규정 및 적합 원조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네요. 계획 변경 청구권은 어디서 봤죠? 거부처분에서 봤잖아요. 거부처분에서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 청구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물론 법령상의 규정이 있으면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국토계획법 26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 위반 청구권을 판례는 이른바 법규상의 신청권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원천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은 없다죠. 없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있었잖아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 있는 자가 국토이용계획 청구청에게 그쵸. 예. 행정청의 거부가 결과적으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 또는 거부를 의미하는 경우. 예컨대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주면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업 면허 처분, 거부 처분이랑 똑같아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처분 변경 신청권이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다툴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었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그 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